대형 굴착공사로 인한 땅 꺼짐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집안 탐사 결과와 복구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가 다음 달 4일 시행됩니다. 지원자 수는 50만 3,500여 명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공관의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중고폰 사업자를 인증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거래 사실 확인서도 마련됐습니다. 최근 대형 굴착공사로 인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해 실효성 있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집안 탐사 결과와 복구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리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 명일동과 광명 신안산선 굴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땅 꺼짐 사고를 막기 위해 굴착공사 지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 손질에 나섰습니다. 우선 그동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온 집안 탐사 인력과 지표 투과 레이더 등 전문 장비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의 집안 탐사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합니다. 대규모 굴착공사 등 지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GPR 탐사와 함께 지하 안전평가, 계측관리, 시공관리, 민원관리 등 다양한 부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지하 공간 통합 지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각기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한 뒤의 관리 체계도 보강합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지하안전 정보 시스템상의 집안 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를 일반에 공개한 데 이어 GPR 탐사 구간과 결과, 복구 현황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입니다. 굴착공사 과정의 단계별 안전조치도 강화합니다. 우선 착공 전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 연장별로 지하안전 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집안 보강을 위해 공사 현장에 알맞은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안전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설계와 다른 시공이나 성능이 부실한 자재 사용 등을 막기 위해 지하 안전점검 표준 매뉴얼을 개편하고 지하 안전평가 전문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실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집안 탐사 장비 성능 검증 기준도 마련해 집안 탐사 결과의 신뢰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 국무부가 유학생 대상 소셜미디어 심사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SNS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90.7로 2.8포인트 올랐습니다. 석 달 연속 개선된 것으로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한은은 미국 관세 유예 조치 영향으로 제조업 업황이 개선됐지만 단기 호재인 데다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하곤 최근 수출 실적이 부진한 편이어서 개선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새 휴대폰 값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중고폰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구입하실 때 개인정보 유출 같은 걱정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심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담스러운 새 스마트폰 가격 탓에 중고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는 2021년 682만 대를 기록한 이후 성장세에 있습니다. 찾는 이들은 많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확한 시세 등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절차, 단말기 매입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유통업체가 대상입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받은 업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인증합니다.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자율 규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고폰 거래가 활성화되고 국민들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래사실 확인서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판매자가 처분한 중고폰을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자 폰이 차단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래 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은 28일부터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자, 올해 수능 출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다음 달 4일 시행됩니다.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증원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올해 지원자 수가 역대 가장 많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다음 달 4일 전국 2천여 개 고등학교와 500여 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지원자 수는 50만 3,500여 명으로 통계 공식 발표 이후 가장 많습니다. 재학생이 41만여 명, 졸업생과 검정 고시생이 8만 9천여 명입니다.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출생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2007년생이 고3이 된 데다 2년 뒤 입시 제도가 바뀌기 전 시험을 보려는 N수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6월 모의평가는 수능과 문항수, 출제 영역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수능 준비 정도를 스스로 진단해보고 문항 수준과 유형에 대한 적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체 출제 기본 방향과 영역별 출제 방향,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 비율 등은 시험 당일 공개됩니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합니다.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필기구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 등 필기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모의평가 성적은 7월 1일 수험생에게 통보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도 운영합니다. 온라인 응시는 시험 당일 오후 3시부터 이튿날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응시생도 성적표는 받을 수 있지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 반영하진 않습니다. 평가원은 모의평가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이 있으면 올해 수능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올해 초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 5개 시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이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 나섰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경북 영양에 위치한 발효공방입니다. 100년 넘은 양조장이었지만 지난 2018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지자체와 기업의 노력으로 최근 지역 특산물 제조 공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다시 태어난 이 공방에서 정부와 기업의 상생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자는 겁니다. 단순히 그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영양군으로 대표되는 지역과 또 교촌으로 대표되는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그 상생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촌은 경북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의 농축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특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기존 재료 구매처를 경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벌꿀과 고춧가루 같은 교촌 메뉴에 들어가는 재료는 경북산 농축산물로 대체됩니다. 정부는 국제 행사와 연계해 기업과 지역 경제를 지원합니다. 구미에서 열리는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등에서 부스를 운영해 K푸드를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과 기업 워크숍을 산불 피해 지역에서 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현장 소비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녹조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올해는 봄철 산불이 변수입니다. 토사와 산불 잔재물이 밀려들면서 영양원이 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녹조 중점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넓은 호수 한가운데로 잔잔한 물결이 살랑거립니다. 헤엄치던 오리도 시원한 분수를 맞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하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곳은 취수탑이 위치한 대청호 문희수역입니다. 여름이면 상류부터 이곳 취수장까지 녹조로 가득합니다. 대청호는 대전과 충청 지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식수원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에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녹조가 몰리거든요. 그런 때는 정말 떡이 돼가지고 과연 이 인부를 공급받는 자들이 과연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여름철 기온이 오르고 빗물에 의해 오염물까지 유입되면 녹조 생장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흐름이 느린 구간일수록 녹조는 더 쉽게 번집니다. 대청호에선 오염원 차단 등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이 진행 중입니다. 사전 대응으로서는 금강주 환경청, 해당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저희 K워터와 같이 함께 유역에 대한 오염원을 점검을 하고 제거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와 함께 산불에 의한 잔재물 유입도 변수입니다. 정부가 이를 반영한 녹조 중점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AI 녹조 예측 시스템을 확대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퇴비, 분뇨 등 오염원 1,500여 곳을 점검합니다. 산불 영향권 하천엔 방지막 52곳이 설치됩니다. 봄철 산불이 발생한 이마댐과 남강댐 권역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제거선 7대를 신규 배치하는 등 오는 7월 35대의 제거선을 활용하고 6월까지 전국 102곳의 정수장에 대한 녹조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 이른바 아빠 보너스 급여가 인상됩니다. 올해 1월 육아휴직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13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성휴직자는 9만 명을 넘어선 반면 남성은 4만 1천 명에 그쳤습니다. 여전히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남성들이 사실 육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보통 대부분의 가구에서 남성들이 주 소득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가 높지 않다면 사실 남성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인상합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첫 3개월간 인상하는 제도입니다. 남성 휴직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는 3개월 차 이후 급여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휴직 4개월 차부터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씩 지급됩니다. 18개월 휴직 시 총 급여가 2,550만 원에서 3,27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급여 인상은 올해 1월 1일 휴직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입법 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국민 누구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올해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762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로 나타났습니다. 4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건데 2070년에는 또다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문화 학생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5년 전체 인구의 34% 이상을 차지했던 청소년층이 4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청소년 수는 모두 762만 6천 명, 전체 인구의 1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도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70년에는 325만 명, 전체 8.8% 수준으로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문화 청소년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 전체 학생의 1%에도 못 미쳤던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해 3.8%를 차지했습니다. 10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청소년 통계를 2002년 이후 해마다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 사망자 수도 발표됐습니다. 2023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1,867명, 전년 대비 34명 줄었는데 사망 원인은 자살과 안전사고, 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생의 40%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고 27%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0%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늘었습니다. 또 학교에 가는 게 즐겁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72.4%로 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평균 수면 시간은 전년 대비 12분가량 늘어났고 청소년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본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시기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치곤 양도 많겠고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6도, 세종 27도, 대전과 대구 28도, 광주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올랐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100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100 위면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뜻이죠. 위축됐던 내수 경기가 일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집값 전망도 3개월 연속 상승했는데요. 대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빠들의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경은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소비자 심리 회복부터 일명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소비자 심리지수, 최근 경고등에 켜져 있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4년 7개월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한국은행이 어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1.8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달보다 8포인트 오른 수치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를 100을 기준으로 해둡니다. 이 100보다 높으면 좀 좋게 볼 수 있다, 낙관적인 거고 100보다 아래면은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에 100 아래로 내려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100을 넘어선 거예요. 네. 일단은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달 사이에 8포인트가 오른 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 10월 이후에 4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 배경에 대해서 이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는 기대감 또 미국의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됐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이후에 100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가 비상계엄이 이제 벌어진 이후부터 이제 쭉쭉 떨어진 거죠.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그간에 낮았던 이 수준에 대해서 좀 기저효과가 반영된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말씀 종합해 보면 뭐 통상관세 관련 협의 또 이제 국내 정치 상황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차츰 좀 해소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른 건지 수치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8포인트 상승이라는 거는 4년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잖아요. 그 2020년 10월에 12.3포인트 올랐다가 또 이제 떨어지다가 이번에 반등을 한 건데 그래프로 보시면요.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후에 낙폭이 아주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로 2025년 들어서 조금씩 보시면 저렇게 비상계엄 직후에 쭉 떨어지다가 조금씩 2025년 들어서 오르다가 이제 곧 대선 국면이고 새 정부 들어선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6월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94.7로 이것도 지난달보다 9.7포인트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100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100보다 높은 게 좋은 건데 94.7이면 아직은 100보다는 밑돌고 있어서 뭐 좋은 거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그 상승폭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겠고요. 물론 뭐 3년 3개월 연속 계속 100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조업 BSI가 5월 전망치에 비해서 16.8포인트 급등했는데요. 이것 또한 4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한경협은 그 미국과 중국이 상호관세율을 또 협의를 하면서 조금 더 유예가 되고 그래서 통상 불확실성이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 잠깐 숨은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좀 기업 심리가 밝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 판단 지수라든가 향후 경기 전망 지수 모두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생활 형편 전망, 또 현재 생활 형편, 가계 수입 전망 등등도 일제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경제 관련 현황 짚어봤고요. 주제 좀 바꿔서요. 육아휴직 제도 관련해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빠들이 좀 육아 참여도도 높아지고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번에 아빠 보너스의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제도만큼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먼저 이 아빠 보너스제가 어떤 제도인지 낯설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아빠 보너스제라는 건 일단 뭐 이름을 들으면 아빠한테 어떤 혜택이 있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는 뭐냐면 부모 중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특례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의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을 했었고 이 말인즉슨 4개월 차부터 뚝 떨어지거든요.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그런데 이게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그 부모 중에 두 번째라고 명시하는 이상 그러니까 남녀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은 아빠 보너스제지만 뭐 아빠가 먼저 하고 그다음 엄마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물론 뭐 대개는 이제 출산휴가와 맞물리다 보니까 엄마들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아빠 먼저 쓰는 경우도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는 뭐 물론 남성의 육아를 참여를 많이 독려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게 골자인 건데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하고는 있지만 그 현실은 정작 이 가계 수입을 담당하는 게 결국에는 남자로 쏠리게 되고 여자들은 경력 단절로 가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들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앞으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부모 중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4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이 추진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휴직 급여가 인상이 되는 건지요? 네, 이게 그동안에는 첫 3개월까지는 급여를 좀 높게 받다가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절반이었어요. 그리고 말이 절반인지 상한선이 있어서 120만 원까지, 월 120만 원까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자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돼서 4, 5, 6개월 차는 최대 20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 7개월 차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 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 원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총 1,800만 원 받는다고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하고 난 후에는 이제 1, 2, 3개월 차에 250만 원씩,
네. 4, 5, 6개월 차에 월 200만 원씩, 7개월 이후에 월 160만 원씩 해서 합계를 계산하면 총 2,52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총계로 계산을 했을 때 720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도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도 궁금할 것 같고, 또 기존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중요한 거는 하고 계신 분들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어제 지난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번 개정안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이제 소급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입법 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우편 통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좀 관심 갖고 이 주제에 보실 것 같은데 뭐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좀 유의사항 같은 거 짚어주실 내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하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 뭐 돈도 돈이지만 시간을 벌 수 있죠.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한꺼번에 쓰는 것보다는 뭐 차례대로 쓰는 게. 이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요. 인상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또 해주셔야 돼요. 다만 이게 사업장 규모하고 근로자 그런 조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일부 요건이 충족될 시에는 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요 특고직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너무나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서 이 부분들도 개선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다른 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경찰이 수사 전단팀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수사 진행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제주경찰청이 동부경찰서장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전담팀을 구성을 했고요.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먼저 이 제주경찰청이 민원을 제기한 가족에 대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차 조사 때는 그 해당 가족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서 포렌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이제 유족으로부터 그 숨진 교사 휴대전화를 제출받아서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교장, 동료 교사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협박죄 또는 스토킹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제 철저하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한다는 방침인데 그러면서도 이 사건 관계자의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2차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허위 사실 언급이나 유포는 자제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네, 이 사건 핵심이 결국에는 민원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대한 악성 민원이 이 사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도 관련해서 좀 대책을 내놨어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새로운 소통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어떤 형태가 될까요? 네, 교육부가 내놓은 방침은 일단 다음 달에 그 학부모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이거를 운영을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개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온라인 소통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질의응답 같은 거나 이런 걸 이루게 한다는 거죠. 기존의 그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하고 연계를 해서 학부모가 학교 방문이나 어떤 유선 상담 거기서 예약을 해주고 주요 공지사항을 뭐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건데요. 또 교원 개인의 연락처나 SNS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뭐 밤이고 낮이고 주말에도 이제 계속 연락을 불시하거나 상담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면 이게 문제가 그렇잖아요. 교사의 본연의 업무는 이제 교육활동이라는 건데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강하게 침해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이제 근절하겠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뭐 교육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 교사 개인 번호를 모르고도 얼마든지 소통은 또 가능하거든요. 요즘은 뭐 앱도 잘 돼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일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답답할 지경이고, 그래서 좀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좀 더 보다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시스템을 보완해 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잠시 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2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최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습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 학교 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반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과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국민, 기업과 혼연일치가 되어 대응한 결과 국가 신용 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등 국가 전략 기술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으며 인재 양성에도 매진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약자 복지 기조하에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우리 외교 지평을 남미, 아세안, 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했으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각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충실히 설명드리고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었습니다.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개선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가 눈물을 빈틈없이 챙겨주신 장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저희에게 맡겨진 소위 만수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히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대담 중간에 이주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현 정부를 마무리 짓는 소회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 지금 이걸 보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정부도 마무리 스텝을 밟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감이 됐고요. 그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성장 전략을 일관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얘기를 방금 했어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불법 계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21세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맞닥뜨려야 했고 그런데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다음 주면 새 대통령이 나옵니다. 네. 그 누가 됐든 이게 누구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정식 정부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좀 꾸려 나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이주호 대행도 이게 3년 만에 마무리하게 돼서 송구하다 이런 이야기를 네. 방금 했는데 또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IMF 때도 버텼고 내가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지금 너무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는 그런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한 팀이 돼주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대담에서 나눴던 교육에 관련 현안 다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서희초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 또 제주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만큼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그 서희초 이후에도 사실 그 사이에도 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인천에서도 교사가 숨지는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그때도 교육부는 여러 대책 마련해서 제도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희초 때 얼마나 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언론 보도로도 쏟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교사들은 좀 체감을 못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각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무실하더라.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원래 서희초 사건 계기로 해서 민원을 교사가 다이렉트로 받기보다는 그거를 좀 한번 그 학교가 먼저 걸러주는 걸로 대응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 대응팀을 운영을 하는데 교장 책임하에 운영을 민원 대응팀이란 걸 꾸려서 운영을 하고 또 전화를 해야 된다, 뭐 유선상으로 연락해야 된다 그러면은 교사 개인 번호가 아니라 학교 대표 전화, 또 온라인 창구 이렇게 민원을 접수해서 한번 거르고 이거를 대응을 하고 교사의 의견이 필요한 건 교사한테 가겠지만 뭐 교부 분야에서는 교감이 하고 행정 분야에서는 행정 직원이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했던 거였는데 그런데 또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거였습니다. 교원의 그 전화번호를 뭐 가려주는 그런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도를 도입을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 이번에 보시면 그 제주도 교사가 네. 숨진 교사 개인 휴대전화에 그 학생 가족들로부터 수차례 찍혔던 그 전화번호가 부재중 전화가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전히 교사 개인의 번호가 노출돼 있고 거기서 이제 계속 연락이 온다라는 건데 교육부가 최근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에 대한 그런 교원의 언행이라든가 행동, 태도를 문제 삼아서 뭐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뭐 계속 전화도 한두 통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폭언이나 협박까지 정말 심한 수위의 말들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4,200여 건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서희초 사건 있었을 때가 2023년인데 이때보다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전 해들과 비교하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래프가 나왔는데 저게 그 5천여 건까지 이렇게 찍고 네, 2023년에요. 네, 저 때가 서희초 사건이 있을 때였고요. 그때보다는 지금 내려갔지만 4천여 건인 거는 또 저 때 한 해인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제도화에 대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악성 민원, 결국에는 이게 현장의 실체가 중요해요. 근데 악성 민원이 늘어나고 뭐 극심한 고통을 교사가 호소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잘 보면은 그 악성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일당백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많은 거죠. 학급이 만약에 20명이 있다 하면 그 한두 명이 학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교사는 그 한두 명의 방어를 하느라 시간을 많이 뺏겨서 나머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피해를 받는 그런 게 현실이고, 그럼 이제 나머지 보통의 민원을 넣지 않는 학부모님들은 또 말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어떤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육 현장은 저도 이제 뭐 학부모로서 겪어보니까 아이들하고 교사들하고는 이게 사람과의 감정과 관계가 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정량화해서 수치화해서 뭐 컴플레인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나의 촉이나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사 단체들이 또 토로하는 건 민원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어떤 제재 수단이 없다, 이런 점들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학부모님들도 어떤 그런 남모를 고충을 느끼면서 서로의 소통이 너무 이게 오해가 생길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제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드투데이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캐나다를 국빈 방문해 캐나다 의회 개원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영국 국왕이 직접 캐나다 의회를 개원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 68년 만인데요. 이번 방문은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영국과 캐나다 간 긴밀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특히 찰스 3세 국왕은 이번 연설을 통해 캐나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라라며 강하고 자유로운 국가라고 표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해 미국의 51번째 주 편입을 수차례 반복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캐나다의 주권을 강조하는 외교적인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This is my 20th visit to Canada, spread over the course of more than half a century, and my first as sovereign. As I've said before, every time I come to Canada, a little more of Canada seeps into my bloodstream, and from there straight to my heart. 한편 이번 방문과 관련해 일부 캐나다 시민들은 영국 왕실의 개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캐나다를 위한 발언과 행보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페루 안데스 고산지대의 한 농부가 독일 전력회사 RW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자국의 빙하가 급속히 녹고 있으며 홍수 위협도 초래됐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 농부는 RWE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5%를 차지해 자국 도시의 재방사업 비용 중 0.5%, 약 17,000유로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l derretimiento de los glaciares es muy visible, ¿no? Cada año que visitas, el glaciar está alejándose cada vez. Nos preocupa, nos hace sentir con pena que está desapareciendo los glaciares, que estamos perdiendo, ¿no? Los glaciares. Eso hace la motivación, ¿no? Que traen sus consecuencias, ¿no? Que el cambio climático, la subida de las temperaturas que causa, ¿no? 한편 이번 소송은 독일 민법의 재산침해 조항에 근거해 제기된 것으로 기업이 기후재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가를 핵심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지중해의 보석이라 불리는 그리스 알로니소스 해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해저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이번 활동은 EU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멸종위기종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는데요. 그리스 에게해 알로니소스 해역에서 자원봉사 다이버들이 타이어와 플라스틱병, 녹슨 닷 사슬 등을 수거합니다. 모두 해양 생명체에게 큰 위협이 되는 쓰레기들인데요.
특히 해당 지역은 유럽 최대의 해양보호구역으로 몽크 물개나 돌고래, 해양거북 등 희귀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어 이곳에서의 해저 정화 활동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Aegean Breath is a grassroots organization that operates through volunteers. So the only thing I can say is that I'm really proud for this team because it's a civil society movement. The Aegean Breath, its main role is not to clean those places. Its main role is to research according to those rubbish and find the source of the pollution in each area. 이런 가운데 그리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전체 영해의 30%로 확대할 계획이며 추가 보호구역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서 채소로 만든 악기를 활용해 모차르트의 클래식 선율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어 큰 화제입니다. 이 채소 오케스트라는 당근과 호박, 피망 등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 서리주 이셔에서 채소로 만든 악기로 모차르트 음악을 연주하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연주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당근에 구멍을 뚫어 악기를 만든 뒤 클래식부터 팝송, 디즈니 OST까지 다양한 곡을 연주했는데요. 당근은 리코더, 버터넛 스쿼시는 트롬본처럼 사용됐습니다. 그야말로 먹을 수도 있고 소리도 나는 에코 악기입니다. 이 채소 오케스트라는 당근으로 리코더를 만든 일본인의 이야기를 접한 팀 크랜모어가 비슷한 콘셉트를 발전시키며 시작됐다는데요. It started many years ago when a friend of mine rang me up and said, "Have you seen a man in Japan who makes recorders out of carrots?" And we made a few carrots that played three notes, and we did a little film that was video that went out on YouTube as things were. 한편 이 채소 오케스트라는 영국 방송과 왕실 행사에도 초청받았으며 찰스 국왕이 직접 당근 리코더를 불어보는 모습도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5월 31일은 바다의 날 30주년입니다. 바다는 단순한 자연 환경을 넘어서 무역과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 시간 바다의 날의 의미와 정부의 해양정책 비전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이상길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말씀 나누기 앞서서 이 바다의 날을 기념한 영상 콘텐츠가 있습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콘텐츠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엔 풍부한 해양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도 풍부하죠. 관광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며 풍부한 광물 자원을 품고 있답니다. 또한 해상로를 통해 무역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다입니다. 바다의 가치를 세계의 미래로. 네, 자 쇼폼 콘텐츠 짧았는데 굉장히 바다의 가치를 잘 알려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과장님, 바다의 날 30주년입니다. 30주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1996년에 우리나라가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면서 국가 기념일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828년에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건설한 때가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5월 말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게도 96년 이맘때 그 제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20세기는 육지 경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해양 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30년을 지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이 세계를 꿰뚫어 보는 통찰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참으로 그 선지자적인 그런 통찰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보면은 30년 동안 세계 무역은 3배가 증가했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런 해상물 동량을 뒷받침하는 능력을 7배를 증가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해운은 세계 4위이고 항만은 세계 7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 됐습니다. 이것을 예. 뒷받침한 것이 바로 그 바다를 통한 그런 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30년간 참 엄청난 변화가 있었네요. 네. 예. 네. 바다의 날이 처음으로 지정이 되고 그동안 이 해상무역이 국내에서도 엄청 발달을 해오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에 기념식이 서울 반포 세비섬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보통은 바다에서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개최지가 이곳으로 정해진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무엇보다도 그 전 국민이 함께하는 바다의 날을 하고 싶었는데요. 예. 그래서 30회를 맞아가지고 역발상을 시도했습니다. 아. 서울에서 한강변에서 왜? 이 그렇죠. 질문을 갖다가 이렇게 네. 생각하게 하자는 거였는데 네. 사실상 한강은 한반도를 가르지르면서 바다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거치면서 주요한 이 무역로였고 교역로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온 국민이 한강이 바다랑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 바다랑 연결되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강을 보시면은 바다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저 세비섬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젊은 층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핫플레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곳에서 행사가 진행되면 젊은 층도 굉장히 바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 날을 맞아서 좋은 강연이 또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통한 인류 역사를 재해석한 마스터 클래스 그 강의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최근 우리 국민들의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해양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재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서울대 역사학과 주경철 교수님이 보시는 바와 네, 지금 영상으로 바다 나가고 인류를 있습니다. 쓰셨는데요. 예. 네. 저 책을 보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서유럽이 주도한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봤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시아의 바다, 인도양도 굉장히 활발한 해상 교역로였다라는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상 실크로드가 중동, 인도, 중국만이 아니고 한반도가 그 종착역이었다라는 것들을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많이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그 바다의 날을 기해 가지고 이런 역사들을 그 재발굴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 해양 문명사를 재발견하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그 경제 대국이 된 것이 네. 그 오늘날 이런 역사가 우연이 아니구나. 네. 몇천 년간 쌓여 있는 역사가 축적돼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좀 역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말씀하신 대로 한 100년, 200년 이후에 지금 이 시대를 세계사적으로 분석을 하면 대한민국도 굉장히 해양적으로 번성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이번에 그동안에는 이 바다 주간 행사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한 달에 걸쳐서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이미 진행이 된 곳들도 있고 예정된 행사들도 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해양박물관과 과학관 이런 문화시설들에서는 주말마다 심야 영화제 그리고 또 캠핑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한테 박물관이 살아있다 같은 그런 체험들을 이렇게 선사했고요. 네. 그리고 이달 말에 바다 동요 대회 그리고 그 바다 마라톤 한강변에서 있었는데요. 이런 거는 이미 이제 그 십수년 개최되면서 전국 동호인들한테 이제 연중 손꼽히는 그런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항 축제와 화성 뱃놀이 축제도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이제 5월이면은 찾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 축제가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연안의 백수십여 곳에서는 해양 정화 활동을 또 자원봉사와 함께 진행되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바다를 즐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가꾸고 지키는 주체로 그런 참여하는 그런 성숙한 행사가 되어 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이 굉장히 또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면서 행사를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다주간 해양체험 기획전이 쭉 펼쳐집니다.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6월 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제17회 부산항 축제도 6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또 2024 고래바다 여행선 승선 체험 행사가 5월 28일에 진행이 되고 5월부터 12월 이제 7개월 동안은 해양 취입 프로그램이 계속 곳곳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모전도 같이 펼쳐지거든요. 네, 자, 바다주간 대회 공모전입니다. 자, 27회 바다 그리기 대회 한번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월 25일에 이제 진행이 이미 됐고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이 되는 제28회 전국 문예대회. 이 대회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바다의 날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그런 영상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떠있는 쓰레기를 필터 벨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몰아주기만 하면 돼요. 천천히. 저는 이 대나무 그 쿵쿵팬더에서만 봤거든요. 아, 쿵쿵팬더에서만 보셨구나. 여기서 쓰니까 더 멋지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쓰레기 손질하시는 거 아니고. 네. 역시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쓰레기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고 항상 어디 가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 환경 공익 캠페인에 그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그들이 가져간다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누가 가져가냐면 다른 생물들이 가져가서 이걸 먹고 마시고 해서 많은 생물들이 죽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그들이 가져간다. 해양 정화 활동 지금 하시는 분의 말씀이었는데 이 프로그램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좀 전에 이제 좀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그 뭔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요. 국민들 대부분은 바다를 좋아하십니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좋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요즘은 요트라든지 서핑이라든지 이 다이빙 이런 해양 체험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활동에 대해서도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요트 동호회라든지 다이빙 동호회 이런 활동을 하시다가 깨어서 그 활동의 연장선에서 해양 정화에 이렇게 참여하고 주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인 트렌드인데요. 국제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환경보호 단체들이 어떤 그 서핑 동호회라든지 이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풀뿌리 그런 단체들이 이제 바닷가에서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다가 그 바다를 가꾸는 활동으로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양 보호 활동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우리 바다가 세계 항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거꾸로 보는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 한국이 바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지도라고요. 네, 우리 국민들 모두는 이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표현에 익숙하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저 지도를 보시면은 한반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열려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실 겁니다. 굉장히 새롭습니다. 지금 네. 거꾸로 지도를 보니까요. 저것이 이 큰 기회로 열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대륙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어떤 작게 대륙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을 딛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야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항로인 북미 항로 네. 그리고 또 유럽을 연결하는 유럽 항로의 종착점이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열리게 될 북극 항로의 또 기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빌려보면 가장 가치 있는 골드라인 3개가 교차하는 전 세계 3대 항로가 교차하는 삼중 환승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초역세권이네요. 네. 이런 그 시야를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까 반대의 지도만 보면서 대륙을 향해 나가자, 대륙의 기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요즘 젊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글로벌 사회가 이 학생들한테 다음 세대에게 해양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제 감각을 키울 네.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자연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고등 또 대학교까지 다양한 지금 생애주기형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서는 놀면서 바다를 배우는 그런 교재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 유치원에서 각광을 받고 네.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작년부터 이제 늘봄학교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은 진로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교과서를 개발하고 그런 다양한 산업들 이런 전문 분야 소개하고 있고요. 대학도 연세대, 고려대 7개 학교에 학점을 딸 수 있는 교양 강좌를 개설을 했는데 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기 마감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해양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양 교과목도 개설이 됐습니다. 지금 완도 수산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 교과서가 지금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무엇보다도 교육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정규 과목입니다. 네. 정규 교과에 들어가는 건데 이 브라질은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이 필수 교과로 해양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금년부터. 그리고 미국은 한 20여 년 전부터 해양을 고등학교에서 과학 과목의 선택으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도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자율성이 높아졌는데 이때를 이용해서 우리도 해양 과목을 만들자.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었고 작년도에 완도수산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채택을 했고 예. 점점 이걸 좀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교과서 저 인간과 해양이라는 교과서인데요. 네. 이걸 통해서 아마 학생들이 바다의 중요성, 또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를 학창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잘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이 바다와 관련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해양 액션이라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이 관련해서 또 책을 좀 쓰셨어요. 뭐 불법 조업 근절이라든가 해양 보호구역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제사회에서 한 10년 전부터 이 해양 변화가 기후 변화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사회와 기업, 국제기구들이 많이 이런 활동에 지금 뛰어들고 있고요. 그걸 오션 액션이라는 표현이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아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우리 사회에 소개하려고 해양 행동, 슈퍼사이클이 온다. 지금 그 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행동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실 기후변화도 2007년에 유엔의 기후변화 보고서가 나오면서 10년이 되지 않아서 유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급진전을 이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해양 변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년 내에 그런 큰 흐름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들이 지금 활발한데 특별히 국내외에서 주목할 만한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아마
태평양에는 프랑스 국토만한 쓰레기 섬이 존재한다. 이런 그 보도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걸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30살 청년이 지금 이걸 치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10년 동안 연구를 하고 그 국제적으로 이 자금을 그 도네이션을 받고 해가지고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비영리 기업을 세웠는데요. 지금 몇 년간 이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2040년까지 그 플라스틱의 90%를 치울 수 있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네, 이런 것도 정부의 도움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기업들의 이런 협력으로 이런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구글과 같은 이런 그 다국적 기업이 비영리 기업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글로벌 피싱 와치를 만들어서 위성 통신 자료들을 가지고서 전 세계 불법 조업 선박들이 어디를 어떻게 가서 뭘 하는지를 다 추적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으로서 어떤 이 혁신적인 그 불법 조업과 남획을 막는 그런 활동들도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풀뿌리 이런 각 지역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긴 그런 해양행동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데 뭐 제주도라든지 또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무인도 이런 데를 요트나 카누를 타고 와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 다이빙을 해서 치우고 이런 활동들이 자생적으로 지금 이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미래는 이 바다를 단순히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 글로벌 공감대이기도 하고 대한민국도 이런 블루 이코노미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전략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OECD가 최근에 전 세계 해양 경제의 규모는 2.5억 달러, 5조 달러입니다. 2.5조 달러에 이른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2조 5천억 달러인 거죠? 2조 5천억 달러에 이른다. 그리고 유명한 세계 자연기금이라고 하는 WWF는 바다는 최소 24조 달러어치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바다의 가치를 이용하려면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지구 바다의 상태는 그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고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이런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인류가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만 이용할 수 있다면 연간 24조 달러어치의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어업이라든지 해상 운송, 에너지 자원 개발 그리고 연안 관리 관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방식을 계속 추구해왔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친환경 스마트 양식이라든지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선박 또 습지와 바다숲을 복원한다든지 해조류를 키우고 또 바이오 산업 등을 키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다의 날 30주년을 맞아서 바다의 중요성 또 바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바다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만큼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정책적 방향 갖고 계십니까? 우리 상상력은 한반도와 이 주변 바다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네. 전 세계를 향해 있었고 전 세계 각지의 거점을 만들고 또 연구 협력들을 하고 이런 그 투자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한국을 한반도의 이 경계가 아니라 전 세계로 향하는 영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한 달 전에 개최되었던 그 Our Ocean Conference라는 데서 잘 나타났는데 전 세계에서 110여 국에서 와가지고 3천여 명의 해양 전문가들이 또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 그 해양 리더들이 한국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2028년에는 유엔 오션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계기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로 더욱더 성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이거는 한국에게 분명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해양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을 기술력을 그리고 또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의 기회를 잘 살려서 이 바다에 관한 한 세계적인 그런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이상길 과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행은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의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행은 이어 지난 3년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냈다면서도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국민의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형 굴착 공사로 인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해 실효성 있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집안 탐사 결과와 복구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 명일동과 광명 신안산선 굴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를 막기 위해 굴착공사 지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 손질에 나섰습니다. 우선 그동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온 집안 탐사 인력과 지표 투과 레이더 등 전문 장비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의 집안 탐사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합니다. 대규모 굴착공사 등 지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GPR 탐사와 함께 지하 안전평가, 계측관리, 시공관리, 민원관리 등 다양한 부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지하 공간 통합 지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각기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한 뒤의 관리 체계도 보강합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지하안전 정보 시스템상의 집안 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를 일반에 공개한 데 이어 GPR 탐사 구간과 결과, 복구 현황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입니다. 굴착공사 과정의 단계별 안전조치도 강화합니다. 우선 착공 전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 연장별로 지하안전 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집안 보강을 위해 공사 현장에 알맞은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안전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설계와 다른 시공이나 성능이 부실한 자재 사용 등을 막기 위해
지하 안전점검 표준 매뉴얼을 개편하고 지하 안전평가 전문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집안 탐사 장비 성능 검증 기준도 마련해 집안 탐사 결과의 신뢰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 국무부가 유학생 대상 소셜미디어 심사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SNS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90.7로 2.8포인트 올랐습니다. 석 달 연속 개선된 것으로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한은은 미국 관세 유예 조치 영향으로 제조업 업황이 개선됐지만 단기 호재인데다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하곤 최근 수출 실적이 부진한 편이어서 개선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고 휴대폰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심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담스러운 새 스마트폰 가격 탓에 중고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는 2021년 682만 대를 기록한 이후 성장세에 있습니다. 찾는 이들은 많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확한 시세 등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절차, 단말기 매입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유통업체가 대상입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받은 업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인증합니다.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자율 규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고폰 거래가 활성화되고 국민들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래사실 확인서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판매자가 처분한 중고폰을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자 폰이 차단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래 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은 28일부터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올해 수능 출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다음 달 4일 시행됩니다.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증원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올해 지원자 수는 역대 가장 많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다음 달 4일 전국 2,000여 개 고등학교와 500여 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지원자 수는 50만 3,500여 명으로 통계 공식 발표 이후 가장 많습니다. 재학생이 41만여 명, 졸업생과 검정 고시생이 8만 9천여 명입니다.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출생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2007년생이 고3이 된 데다 2년 뒤 입시 제도가 바뀌기 전 시험을 보려는 N수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6월 모의평가는 수능과 문항수, 출제 영역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수능 준비 정도를 스스로 진단해보고 문항 수준과 유형에 대한 적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체 출제 기본 방향과 영역별 출제 방향,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 비율 등은 시험 당일 공개됩니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합니다.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필기구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 등 필기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모의평가 성적은 7월 1일 수험생에게 통보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도 운영합니다. 온라인 응시는 시험 당일 오후 3시부터 이튿날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응시생도 성적표는 받을 수 있지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 반영하진 않습니다.
평가원은 모의평가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이 있으면 올해 수능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올해 초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 5개 시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이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 나섰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경북 영양에 위치한 발효공방입니다. 100년 넘은 양조장이었지만 지난 2018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지자체와 기업의 노력으로 최근 지역 특산물 제조 공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다시 태어난 이 공방에서 정부와 기업의 상생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자는 겁니다. 단순히 그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영양군으로 대표되는 지역과 또 교촌으로 대표되는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그 상생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촌은 경북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의 농축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특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기존 재료 구매처를 경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벌꿀과 고춧가루 같은 교촌 메뉴에 들어가는 재료는 경북산 농축산물로 대체됩니다. 정부는 국제 행사와 연계해 기업과 지역 경제를 지원합니다. 구미에서 열리는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등에서 부스를 운영해 K푸드를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과 기업 워크숍을 산불 피해 지역에서 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현장 소비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녹조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올해는 봄철 산불이 변수입니다. 토사와 산불 잔재물이 밀려들면서 영양원이 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녹조 중점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넓은 호수 한가운데로 잔잔한 물결이 살랑거립니다. 헤엄치던 오리도 시원한 분수를 맞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하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곳은 취수탑이 위치한 대청호 문희수역입니다. 여름이면 상류부터 이곳 취수장까지 녹조로 가득합니다. 대청호는 대전과 충청 지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식수원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에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녹조가 몰리거든요. 그런 때는 정말 떡이 돼가지고 과연 이 인부를 공급받는 자들이 과연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여름철 기온이 오르고 빗물에 의해 오염물까지 유입되면 녹조 생장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흐름이 느린 구간일수록 녹조는 더 쉽게 번집니다. 대청호에선 오염원 차단 등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이 진행 중입니다. 사전 대응으로서는 금강유 환경청, 해당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저희 K워터와 같이 함께 유역에 대한 오염원을 점검을 하고 제거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와 함께 산불에 의한 잔재물 유입도 변수입니다. 정부가 이를 반영한 녹조 중점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AI 녹조 예측 시스템을 확대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퇴비, 분뇨 등 오염원 1,500여 곳을 점검합니다. 산불 영향권 하천엔 방지막 52곳이 설치됩니다. 봄철 산불이 발생한 이마댐과 남강댐 권역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제거선 7대를 신규 배치하는 등 오는 7월 35대의 제거선을 활용하고 6월까지 전국 102곳의 정수장에 대한 녹조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재희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내릴 수 있어서 작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치고는 양도 많겠고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한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6도, 세종 27도, 대구 28도, 광주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장병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축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살펴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부승찬 의원이 최근 일선부대에서 장병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은 장병들의 투표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언론의 장병 사전투표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군은 그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재외투표, 거소투표, 사전투표 등 장병들의 투표 여건을 보장해 왔으며 이번 대선에도 장병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당일 휴가나 외출 등을 통해 최대한 여건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병 부대와 개인 파병 장병들의 재외투표가 완료가 됐고 GP, GOP,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장병들도 거소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죠. 바로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입니다. 국내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 물질, 즉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에는 일률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하는데요. 현재 PLS는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축산물 5종과 또 수산물 중에서는 어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양, 염소, 오리, 갑각류 등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PLS 도입 이전에는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물질을 제대로 규제하기가 어려웠고 우리나라는 해외 정보 사항에 따라 뒤늦은 사후 관리로 인해서 축수산물 안전 관리에 있어 국민 불신이 계속해서 발생했었는데요. 축수산물 PLS 제도 시행 후에는 지난 3월이었죠. 식약처에서 국내 유통 중인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개 품목 276건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156종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축수산물 PLS 제도 효과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는 생산, 유통부터 우리 밥상에 축수산물이 오르기까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가능해졌다. 그런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중국과 홍콩, 대만 등 이 중화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은 이렇다 할 반응은 없지만 방역 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는데 다시 마스크를 좀 써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죠. 네, 가장 확실한 감염 예방책이 바로 백신 접종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다음 달 30일까지 무료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